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가 경고해온 레드라인을 밟거나 근접한 것으로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팽지웅 기자입니다. 일요일 날 12시 29분,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강력한 인공지진파가 감지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진파 등을 분석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중대 보도 형식으로 핵실험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이후 진행된 6번의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인공지진 규모로 봐도 지난 5차 핵실험에 비해 위력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군과 정보당국이 진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군 당국은 인공지진파 감지 직후 전국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를 격상시켰고, 강력한 대북 경고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보 제안을 무시한 채 ICBM급 탄도 미사일과 더욱 위력이 강해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특히 한미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레드라인으로 경고해온 핵실험 카드를 기어코 사용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10번째 주요 군사도발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청와대가 이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고립을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유 공급 중단 등 국제사회 초고강도 대북 제재 추진에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의 완전한 고립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한일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대북 압박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극한의 압력에서 완전한 고립으로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가 훨씬 강경해진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도발 강도에 따라 최대한 우리의 압박 제재 국면도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기조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군사적 압박과 함께 국제사회 차원의 초고강도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과 석유 제품 수출 금지 등 실효적인 조항을 추가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중국과 러시아 설득 작업에도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번 달 한러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목소리를 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일출과 더불어 공군 및 육군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와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동해상 목표 지점에 사격을 실시해 명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 실사격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공해상 목표 지점을 향해 실시됐다며 적의 도발 원점 및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ICBM용 수소탄 시험이었다면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핵탄두가 EMP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도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오늘은 제가 직접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휴일인 일요일에 실시되어 아직 직접적인 시장 영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대외 통상 현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될 경우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고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 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대내 리스크 관리에 한치 빈틈도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매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관련 상황, 국내 금융시장, 수출, 원자재, 외국인 투자 동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가 외신, 신용평가사 등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대외 신인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함께 보셨는데요. 시장 안정화 조치에 신속하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네, 미국 정부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전방위 압박을 예고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 국가안보회의 직후 북한의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워싱턴 DC입니다. 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 NSC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낼 능력이 있고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역대 최대의 도발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6시 반쯤 올린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중요한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의 적대적이고 위험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 거의 성과가 없이 중국에 큰 위협과 당혹감만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대북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를 모두 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거래는 물론 북한과의 합법적 거래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의 경제적 단절을 위한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후의 비군사적 카드로 여겨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제 발동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직접 제재하게 되면서 미중 관계가 신냉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원유 공급 중단 등 중국의 대북 추가 제재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이란 제재에서 효과가 입증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는데 군사 옵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3일 정오쯤 일요일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군사적으로 응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두고 보자며 군사 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이루어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을 염두에 둔 군사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중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대화는 답이 아니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응징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실행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핵 해법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6차 핵실험 대응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5일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의정 성명으로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는 제재에는 미온적이었는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 만큼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중국은 북한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앞두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好，我们再来看一条最新的消息。据中国地震台网刚刚测定，今天的11点30分，在朝鲜境内北纬41.35度、东经129.11度处发生了里氏6.3级的地震。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정세 악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앞두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크게 당혹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 주석의 국제 지도력을 대내외에 가시하려고 했는데 북한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중요한 국제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마치 시진핑 지도부에게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감행하며 중국의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에게 보란 듯이 자신들만의 촛불을 쏘아 올렸다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며 압박에 나선 중국에 강한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전 세계의 이목을 최대한 끌려는 이중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한창일 때도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쏘면서 도발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중국이 심혈을 기울인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도 탄도미사일을 쏘며 재를 뿌렸고
폐막일에도 목리를 부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 네, 러시아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으로는 강력한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유철중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폭탄 시험이라고 주장한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휴일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반응을 내놓았고 발표 형식도 통상적인 공보실 논평이 아닌 외무부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수소폭탄 장치 실험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국제법 규정에 대한 또 다른 과시적 무시라면서 가장 단호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외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아닌 관련국들의 자제와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이해 당사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인 대화와 협상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호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발을 중단하고 러중이 함께 제안한 쌍중단 구상 이행을 통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종입니다. 우리 군이 어제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무력 응징 시위에 나섰습니다. 육군과 공군이 대규모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횡재훈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일출에 맞춰 공군과 육군이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격에는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와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동해상 목표 지점에 사격을 실시해 명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합동 실사격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공해상 목표 지점을 향해 실시됐다며 유사시 적의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거리 300km의 현무 E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이 동원됐습니다. 오늘 훈련은 어제 합참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군의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군사적 조치입니다. 한미연합군은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실사격 훈련은 한미연합 무력 시위에 앞서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 실시했으며 추가적인 한미연합군의 대응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6차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ICBM용 수소탄 시험이었다면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핵탄두가 EMP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었으며 시험에 대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감행 후 3시간 만에 조선중앙TV를 통한 중대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북한은 특히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핵폭탄의 위력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며 이번 성공이 국가 핵무력 완성에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면서 추가 도발의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북한은 또 핵탄두가 상공에서 폭발하면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게끔 다기능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고강도 전자기파를 방출해 우리나라 등 넓은 지역에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이 EMP 공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핵실험은 주위 환경에 전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수소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100% 국산화됐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핵실험에 앞서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 핵실험을 결정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핵실험 명령서에 서명했으며 상무위는 이 밖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수소폭탄을 공개하자마자 핵실험 버튼을 눌렀는데요. 김정은의 핵 조급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도발 카드를 모두 꺼내드는 풀배팅에 나선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한 매체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타전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실험을 결정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주재한 것도 폭발 버튼이 눌러지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에 대한 조급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무위원회 결정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때 대하여가 채택됐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단행할 때 대한 명령서에 친필 서명하셨습니다. 앞서 북한은 ICBM급 미사일을 2차례나 시험 발사하고 미국령 괌 포위 사격 계획을 공개하는 등 각종 대미 도발 카드를 모조리 꺼내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미국과의 대립을 치킨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정은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미국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번 도발을 했다. 미국이라는 외부 변수뿐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라는 내부 변수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는 길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년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 5차 핵실험을 벌였던 북한이 올해에는 기념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직후 주민들을 동원해 걸기 모임을 열고 무기 개발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해석됩니다.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조급증은 자신들이 공언한 도발 카드를 다 소진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빨리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북한이 감행한 이번 6차 핵실험은 지난 5차 핵실험에 비해 위력이 5배에서 6배가량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탄 폭발 실험이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이번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관측된 인공지진의 규모는 5.7입니다. 북한의 역대 핵실험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인공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를 폭발 위력으로 환산했을 때 1년 전 5차 핵실험의 대여섯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차 때보다는 약 11배, 그리고 5차 때보다는 5에서 6배 정도 에너지 규모가 크게 지진 파형으로 감지가 되었습니다. 5차 핵실험 때인 10킬로톤보다 폭발 위력이 훨씬 큰 5, 60킬로톤에 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발 위력이 100킬로톤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팬맨이라는 핵폭탄 위력의 3배에서 5배까지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핵융합 연쇄 반응을 일으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보다 수십, 수백 배 강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공지진 규모로 미뤄 증폭 핵 분열탄 이상으로 보인다면서 수소탄 실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주장대로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 실험이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북한은 근년 들어 수차례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지만 주장을 뒷받칠 만한 기술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 폭발력이 기존에 비해 대폭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지난 1953년
옛 소련이 처음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 장면입니다. 실험장 4km 반경을 폐허로 만든 수소폭탄의 위력은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20배에 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2015년 12월 혁명 사적지를 시찰하던 도중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수소탄, 즉 수소폭탄을 언급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한 달 뒤인 작년 1월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를 첫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당시 북한의 주장에는 의문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소폭탄치고는 위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수소폭탄의 핵실험 폭발 위력은 실패했어도 수십 킬로톤에 달하는데 4차 핵실험 위력은 6킬로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2차례 진행된 핵실험을 통해 훨씬 진전된 핵기술을 과시하면서 북한의 수소폭탄 기술 개발 주장을 더는 허풍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감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 위력은 10킬로톤에 달했고 특히 이번 6차 핵실험은 직전 핵실험의 5배에서 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역대 최대 위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400km 이상 떨어진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인공지진의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시각은 휴일 낮 12시 29분. 직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인천 부평에서는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껴 대피를 고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집이 저희가 이제 6층짜리인데 저희가 맨 꼭대기예요, 6층.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이런 건 못 느끼는데. 경북 영주시에서도 집안에 엎드려 있다 심한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 제보가 연합뉴스TV 보도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보면서 엎드려 있었고요. 근데 몸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옆으로. 그 배 탈 때처럼 이렇게 많이 진동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바로 또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지진 발생 후 1시간 반 동안 소방청에 접수된 지진 관련 신고는 31건. 서울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건, 인천 4건, 강원 3건 순이었습니다. 상당수 신고는 외신이나 우리 당국이 북한발 인공지진 감지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뤄진 것입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서울 영등포의 한 주민이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확인을 요청하면서 소방관이 실제로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울에서 460km 이상 떨어진 지하경도에서 진행된 핵실험이라 영향이 거의 없지만 민감한 사람은 진동을 느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혜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폐기 발언에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경제계에도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가계부채 증가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던 터라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일요일, 우리 경제계에 두 가지 충격적인 악재가 날아들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단 우리 정부와 경제계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FTA 폐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 술렁였습니다. 그 후로 몇 시간 뒤, 이번에는 북한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제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한국의 신용 위험도를 높여왔던 터라 우리 경제계는 또다시 긴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 요인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용과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날아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폐기 여부를 이번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일부 개정이나 재협상을 넘어선 내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미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후 한 통상 전문지는 오는 5일 폐기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5일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즉 이번 주 안에는 관련된 회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특별회의가 결렬된 뒤 불과 열흘 만에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회동에서 미국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철강, IT 분야 무역의 불균형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측은 한미 FTA 효과와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꼭 우리 때문이냐? 여기에 대한 적합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먼저 제안하면서 맞섰습니다. 결국 서로가 견해차만 확인하고 회의를 끝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폐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약 6개월 뒤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지만 우리 측이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양국은 이 요청일로부터 다시 한 달 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는 폐기까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개정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협정 종료를 위해서는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한 각종 국내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고요. 또 통상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 역시 원칙적으로 의회 비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 협상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 따라서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와 상원 재무위원장 또 하원 세입위원장 등 무역 협상과 관련한 상임위원들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통해서 의회와 좀 긴밀한 협의 또 신중한 협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아무래도 북한의 핵실험 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어제 있었던 이 핵실험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미국이 일반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양국의 동맹관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런 이유로 맥베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또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 백악관 즉 고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확실해야 한다는 사인을 좀 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 경제 분야의 공조를 나타낼 수 있는 FTA가 폐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동맹이 좀 느슨해졌다라고 비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미국이 생각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폐기까지 이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와 재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네, 처음엔 이 폐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죠. 뭐 재협상이나 개정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익과 국격을 위해서 당당하게 한미 FTA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은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내부 회의 등을 통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경제 단체들도 역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진위 파악에 나선 한편 정부와 미국 상공회의소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미국 의회와 경제계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무역협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FTA와 관련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 한미 FTA가 파기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업체 역시도 중대 사안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 FTA 폐기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도발에 직면한 정치권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은 안보 관련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항의하고 피켓과 현수막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관련 상임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소폭탄에 대한 이 성공을 지금 북한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국방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낙 원래부터 초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견지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복귀하라며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위기가 증폭된 상황에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일개 방송사 사장의 거취 문제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예민하고 중대한 시기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외면한다면 국민 어느 누구도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을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한국당도 보이콧을 풀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일각에서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한국당은 마이웨이를 고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어제 저녁 SRT 열차 바퀴에 괴물체가 끼는 바람에 고속철도 운행이 3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열차 50여 편이 20분에서 90분가량 지연돼 승객 3만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서울역에 열차 지연 도착 방송이 이어집니다. SRT 고속열차 운행 장애로 인해 열차에 지연되어 제 시간보다 56분 늦게 타는 곳 10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서울역 도착 열차가 줄줄이 지연된 것은 KTX와 같은 선로를 쓰는 SRT가 고장이 났기 때문. 어제 저녁 8시 11분쯤 충북 영동군을 지나던 SRT의 바퀴 주변 부품에 괴물체가 부딪혀 끼는 바람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승객 810여 명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운행 중단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객실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기차 지나가는데 기차 막 빠르잖아요. 그대로 지나가는데 막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기차가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조금 그때는 좀 무섭긴 했어요. 열차는 3시간가량 지나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터무니없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한 70분 넘게 기다려서 막차도 다 끊기고 불편했던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SRT와 KTX 50여 편이 20분에서 90분씩 지연됐습니다. 불편을 겪은 승객은 3만여 명. SR 측은 승객을 나르기 위해서 긴급 교통편을 투입했습니다. 1시 정각에 죽전으로 가는 분당선 열차가 임시 운행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도 무궁화호에 기차 부품이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되고 승객들이 다치는 일이 있었던 상황.
승객들은 반복되는 사고에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날까봐 좀 걱정이 되고 또 많은 그 승객들이 더 불편을 겪었을까봐 좀 우려가 되고. 철도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수사 당국의 적발된 마약 사범이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는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대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의 탑 최승현 씨.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4,000여 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9.3% 늘어난 것으로 6년째 증가 추세입니다. 대검은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는 데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은밀한 거래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마약 공급 사범은 4,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는데 대부분 채팅 앱이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각에선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검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류를 광고할 경우 적발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하루의 주요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추 대표는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인데요. 또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방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에는 정찬호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 하나은행 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같은 시각에 열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북한 6차 핵실험 단행과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후 3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6차 핵실험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도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한 전체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한낮에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주말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서울 등 중부지방은 쾌청한 하늘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다소 흐릴 정도로 구름이 많죠. 오후에는 중부지방도 구름이 많아질 텐데요. 기온은 어제보다도 약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비구름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오늘 밤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는 남해안에,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갑자기 서늘해집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24, 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또다시 30도 가까이 올라서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중서부 지방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와 광주 29도 되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절기 백로인 목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